여러분,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러시아 크렘린 궁전에서 열린 한 회담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을 직접 만난 자리였죠. 이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대체 무엇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 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 안보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역사적인 회담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러시아의 심장부 모스크바.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크렘린 궁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회담이 열렸습니다.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외교 사령탑 최선희 외무상이 마주 앉은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단호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교적 수사로만 듣기엔 그 무게감이 남달랐죠. 푸틴은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께 제 안부를 전해달라는 개인적인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인사치레를 넘어서 두 정상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제스처였습니다. 이 회담은 갑작스럽게 성사된 것이 아닙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고 위급 외교관이 직접 러시아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두 나라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북한 외교 체제에서 외무상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 논의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회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선희 외무상을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고 양측은 서로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 측은 앞으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러시아 측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 북한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양국이 공동의 적을 설정하는 듯한 발언들이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행보가 이 지역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통적인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죠. 두 나라가 단순히 양자 관계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국제 질서와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회담장 밖에서도 여러 신호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북한 측도 상당한 규모의 수행단을 동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적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일정들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계획대로라는 표현은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두 나라 사이에 이미 합의된 로드맵이 존재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행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간 북러 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들어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바로 2023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특별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장거리 여행을 감행했고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에서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동 반자관계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우호 협력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전략적 동맹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조약의 세부 내용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사안보 협력, 경제협력, 외교적 공조 등 다방면의 협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성격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군사동맹 조약과 유사한 수준의 밀착 관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조항에는 한쪽이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쪽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양국의 최근 행보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조약 체결 이후 북러 간의 교류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잦아졌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에너지 자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력을 보내는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국제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두 나라는 이런 제약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포탄과 로켓탄 같은 재래식 무기들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군수 산업을 발전시켜왔고 상당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에게는 유용한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북한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관심사는 군사기술 이전입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것은 첨단 무기 기술, 특히 미사일과 인공위성 관련 기술입니다. 러시아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게 이러한 기술을 제공한다면 북한의 군사력은 질적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사이 북한의 군사 시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신형 미사일 발사 실험이 연이어 성공했고 군사 정찰위성 발사도 시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북한 모두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의 협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제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러시아는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북한은 노동력과 일부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 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어 제재망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교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러 관계의 강화는 국제 정치의 지형 변화를 반영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새로운 동맹을 찾고 있고 북한은 전통적으로 고립된 위치에서 벗어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한 북러 협력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러 군사협력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 가능성입니다. 2024년 들어 여러 정보기관과 언론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측으로 여겨졌지만 점차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투병이라기보다는 건설이나 군수 지원 업무에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장기화된 군사작전으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 북한은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협력이 양측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군사훈련 수준은 높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만약 이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작전에 투입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귀중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러시아는 부족한 전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병력 파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명확한 증거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어떤 형태로든 인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탈북자 출신 인사들이나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무기 거래는 더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의 나진항에서 화물이 러시아 선박에 실려나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이 화물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사 물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대량의 재래식 무기와 탄약이 러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것은 북한제 포탄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간 대규모로 포탄을 생산해왔고 상당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에서 막대한 양의 포탄을 소비하고 있어
북한의 재고가 매력적인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수십만 발 이상의 포탄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켓탄과 미사일도 거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이 중 일부는 러시아의 오래된 시스템과 호환되거나 유사한 규격일 수 있어 러시아가 활용하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사용한 일부 미사일이 북한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북한이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 수도 있고 식량이나 에너지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술입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군사기술, 특히 미사일과 우주기술입니다. 러시아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현재 국제 제재로 인해 서방과의 협력이 차단된 상태라 북한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적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게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나 위성 기술을 제공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더 정확해지고 사거리가 늘어나며 위성을 통한 정찰 능력이 향상된다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도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핵기술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 수준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러시아가 직접적인 핵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지만 간접적인 형태로 북한의 핵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북러 협력 강화는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질서에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한국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획득하면 한국의 안보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러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국제 제재를 통한 압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도 북러 협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무기 제공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게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두 나라에게 추가 제재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일본 역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면 일본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도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복잡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지만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북러 협력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진영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맹 체제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중국이 있는 구도입니다. 이는 냉전 시대의 대립 구도와 유사하지만 당시와는 다른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대한 무기 거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를 위반하는 것은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거래가 늘어나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경제적 숨통을 틔울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제재를 통한 압박 전략의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국제사회가 오랜 시간 공들여 구축한 제재 체제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 군비 경쟁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되면 한국과 일본도 자체 방위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지역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보 딜레마가 악순환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북러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북러 협력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당분간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을 지속할 것이고 북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 역시 이 기회를 활용해 경제적 이득과 군사기술을 획득하려 할 것입니다. 푸틴이 말한 모든 것이 계획대로라는 표현은 이미 합의된 협력, 로드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이번 방문은 그러한 협력의 한 단계를 확인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도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계속될 것이고 그때마다 새로운 협력 방안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특히 군사기술 이전과 경제협력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 전망은 좀 더 불확실합니다. 북러 관계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상황의 전개가 중요합니다. 만약 전쟁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끝나거나 협상으로 종결된다면 러시아가 북한에 의존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태도 변화도 변수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러 경사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반대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대응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면 북러 협력의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할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정확한 정보 파악이 중요합니다. 북러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이 이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정보기관들이 북러 협력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외교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미국, 일본과의 삼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연대도 확대해야 합니다. 북러 협력이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비록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 제재가 어렵더라도 정치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을 통해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소통도 필요합니다. 중국 역시 북한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서는 협력의 여지를 찾아야 합니다.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국을 통한 간접 거래 경로도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금융 제재, 해상 차단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제재의 허점을 메워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채널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만약 북한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다면, 즉 대화를 통해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 있다면 북한의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옵션입니다. 기술 경쟁력 강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획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방 분야에 적극 활용하여 질적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이버 안보와 정보 보안도 중요합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능력이 상당하고 러시아로부터 이 분야의 기술을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시설과 정보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방어력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공격적 대응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우주 안보도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군사 정찰 위성을 띄운다면 우리의 군사 활동이 감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주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위성 무력화 능력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에너지 수급이나 무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북러 관계의 강화는 우리에게 분명 도전이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제 정세는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기적 위기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전략적 인내를 발휘하면서도 필요한 대비는 철저히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10월 27일 크렘린에서 열린 푸틴- 최선희 회담을 중심으로 북러 관계의 현주소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중국의 태도,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준비와 대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정보 파악, 군사적 대비 강화, 외교적 공조, 기술 경쟁력 확보 등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도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경제력, 기술력, 동맹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회복력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잘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관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렘린에서의 그 회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진영 대립이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일함은 금물이지만 과도한 두려움도 필요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전략적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